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좀 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악 상황은 지났다. 고개 드는 글로벌 경기 낙관론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다. 경기 회복 신호, 위안화 절상. 위안화가 지금 다시 절상이 되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금리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미국 금리,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미중이 단계적 고율 관세 철폐를 합의하면서 경기 선행 지수도 반등을 보이고, 요렇게 이제 글로벌 경기가 반등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위안화 환율 추이가 나오는데, 환율 추이가 7위안을 갖다가 돌파했죠. 그다가 7.1789까지 갔죠. 7.1789까지 갔다가 요게 이제 꺾였습니다. 요게 8월달, 9월달 그랬네요. 9월달, 9월 3일날 7.1789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꺾이는 모습이고, 1단계 합의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가파르게 꺾이면서 드디어 7위안 밑으로 내려왔어요. 7위안 밑으로 6.9981 내려오고 있고, 또 그 PM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PM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2011년 그 4월 1일 최고점이 17년 12월이었어요. 17년 12월. 이제 17년 9월 달이 경기 정점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17년 12월 달이 최고 54.5를 찍은 다음에 이게 계속 PMI 지수가 내려가다가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PMI 지수는 이제 그러니까 심리 지수며 실사 지수인데, 그러니까 체감 지수라고 할 수 있죠. 체감 지수. 그래서 체감 지수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제 회복 기미로 돌아서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요인은 미중 하해 기대감, 그러니까 미중 간의 분쟁 마무리, 요거가 이제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여러 가지 긍정 요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PMI 지수나 이런 것도 있고요. PMI 지수, 제조 PMI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6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을 멈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등이 시작됐다. 되게 한 3년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3년 정도. 그 10월과 11월에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데가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그곳이 또 좀 돈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갖다가 회복으로 끌고 있다는 거고, 또 연준이 예상 밖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재료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좀 크게 약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 인도가 이게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내수 시장 활성화, 요것이 또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IMF에서는 전 세계의 동반 둔화를 경고한 주 원인이 보호무역주의였는데, 요거가 쉽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가 보호무역주의, 요거는 쉽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만큼 성장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요거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 그 고도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도 성장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경기가 이제 약 2년간의 24개월 정도의 경기 하강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되면 대략 3년 정도는 경기가 회복될 겁니다. 3년 정도. 3년 정도가 회복된다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요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향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경기 회복에서는 주식이 나을 것이냐 부동산이 나을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난번에는 부동산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 회복에서는 이제 주식이, 사실은 지난번에는 주식이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심루타론에 따르면은 심루타 논리, 이 심루타 논리에 따르면은 어떤 10년 동안 대박을 친 쪽은 그 다음 10년 동안은 별로 안 오른다 이거죠. 어떤 10년 동안 대박을 친 것은 그 다음엔 별로 안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번 10년 동안엔 주식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뭐 주식이 올랐나요? 안 올랐지? 다시 한번 주식을 본다면 지난 10년간 정말 안 올랐어요. 우리나라 주식 정말 너무 저평가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0년간 주식 뭐 안 올랐어요. 이렇게 참 시장이 안 올라간 거 처음이었죠. 10년부터 야, 정말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올라간 거 처음이야. 그리고 이번에 17년도에 잠시 반짝했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 했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주식이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이번 10년도, 그러니까 2020년대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래서 2023년까지 요때는 이제 주식이 좀 오르지 않겠냐. 그리고 3년 정도 주식이 좀 올라가다가 또 좀 쉬었다가 2030년까지,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주식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주식하면 망한다. 요런 이제 개념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주식하면 망한다. 거의 한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게 주식으로 별 재미를 못 봐가지고 주식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 아니겠냐,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제 2013년도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인구 절벽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부동산 폭락이었죠. 부동산 폭락.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인구 절벽이고 뭐고 부동산 급등이 나왔죠. 아직도 부동산 올라가고 있다 그러죠. 어떤 이제 항상 보면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게 진짜 흐름이라는 거죠.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019년도에 보면은 가장 이제 그게 뭐냐면 부동산 불패, 주식 필패, 이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항상 보면 거꾸로 가더라. 그래서 저는 아마 2020년부터 2030년 사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주식의 대부흥기가 도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기의 회복도 그렇고요. 지금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제 북한 리스크였는데, 북한 리스크가 많이 감소했죠.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가장 두드렸던 현상 중에 하나가 북한이 막 뭐 ICBM을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막 그런 거가 또 가장 두드러진 또 요인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꺼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그 이유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마저도 한국 주식을 외면하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해외 주식 쇼핑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거꾸로 이제 돌아가지 않겠냐. 보면 항상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요. 일반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게 가격의 진실이더라. 가격의 진실은 항상 대중의 생각과 거꾸로 가더라. 그 얘기 뭐냐면은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건 바닥치고 나면, 바닥치면 급등하더라는 거죠. 바닥치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주식시장이 10년 동안에 2010년도 10년 동안에 바닥친 거 아니냐. 무려 10년 동안 같은 지수대에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포스코도 뭐 보면은 실적을 보면은 뭐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죠. 근데 아무도 뭐 포스코 사자는 얘기도 없고, 분기 뭐 1조 포스코 영업이익 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 정도면은 엄청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지고, 한국의 주식시장 올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대박을 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짧게 갈게요. 자, 뉴욕 증시에서 관세 철회를 시사하면서 사상 최고치로도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우는 27,614, 나스닥은 3,085까지 가고 있고, 나스닥이 어느새 3,000을 갖다 훌쩍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관세 철회를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자가 급증했다. 스몰 딜의 세명으로 경기 침체 리스크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 경기 침체가 바닥쳤다, 경기 침체가 꺾일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요즘 나오고 있죠. 중요합니다. 한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가장 세계 경제랑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죠. 경제가 세계 경제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GWNK의 댄 밀러,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인플레와 지정학적 변수까지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협상도 잘 되고 있고, 인플레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가 지금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인플레 상승하기를. 디플레가 끝나고 인플레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정학적 변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움직이고 있다. 지정학적 변수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 문제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란 문제 같은 거. W 베어드의 브루스 비틀스. 스몰 딜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전 세계를 경기 침체로 몰아갔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크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과 유럽, 중국 경제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진단도 주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일본, 중국, 유럽 바닥을 치고 있다. 요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이 지금 힘차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닥치고 있다. 예, 오늘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1만 1000건으로 예상치보다 조금 작았고, 1개월 최저 수준으로 뭐 거의 역사적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의 증감값도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미국도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우리나라 주택가격 올라간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 주택가격이 지금 회복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정책 당국자들은 이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글쎄, 주택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죠? 내려가는 것은 좀 불안한 겁니다. 뭐 올라가는 거, 조금씩 올라가는 건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꺾이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것이 급등하고 있다. 1.94%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상당히 이건 고무적입니다. 1.94%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2.0%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인플레도 이제 생기게 되고, 디플레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게 되고, 경기 침체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오늘은 이제 기업 소식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3분기 호조 얘기를 좀 넣어놨습니다. 내년에는 금융대전으로 갈 것이다. 금융대전.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력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년도. 금융시장을 먹기 위해서 온라인이 이제 오프라인을 먹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쇼핑 쪽에서, 쇼핑에서 아주 오랫동안 2000년도부터 2000년 아마존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갖다가 먹어 들어갔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마켓컬리 같은, 이제 뭐 마켓컬리가 점점 일반화되는 것 같아요. 주문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스마트폰을 주문하면은 마켓컬리에서 아침에 딱 뭘 배달해줘. 요런 것까지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힘들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차 몰고 주말에 이마트 가가지고 대량으로 물건 사오고, 코스트코 가가지고 대량 물건 사오던, 그게 이제 옛날의 풍경이었는데, 요즘은, 아유, 뭘 이렇게 대량으로 물건 사와. 물건 사오니까 쌓여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더라. 특히 코스트코 같으니만 그냥 엄청 크게, 아주, 굉장히 크게 팔잖아요. 많이 파는데, 요즘 뭐 다 2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시대다 보니까, 가져와가지고, 이게 뭐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유, 조금씩 사가지고 먹자. 조금씩. 오히려, 마켓컬리가 더 낫다. 이런 제 흐름으로 또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고 조금씩 해가지고 그날 먹고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이제 금융 쪽으로 가고 있다. 금융 쪽으로 가가지고 요즘 누가 은행 가냐? 누가 요즘 증권사 가냐? 요즘 보험사 모집인이 없어졌더라. 보험 모집인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좀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간편 결제니 이제 금융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뭐 이번 실적도 참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좋았는데 네이버는 광고가 선방했고, 라인 게 자회사 비용, 이거는 뭔 얘기냐면 라인이 이제 일본에 있죠. 일본 회사인데 일본에 기반을 두고 동남아 공략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우리나라 카카오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지난 분기에 대규모의 그 마케팅을 했어요. 대규모 마케팅. 그래서 대규모 마케팅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네이버의 실적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는 이제 그때 대규모 마케팅하고 지금 안 해요. 그러면서, 8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출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광고, 카카오톡 비즈보드, 요거가 이제 대박을 터뜨리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가 증가됐다. 2배 증가. 영업이익이 2배 증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현재는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내년도는 2자릿수 전망이 된다. 영업이익률이. 카카오는 네이버는 한 12% 정도인데, 카카오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7.5%네요. 7.5%인데 7.5%에서 이제 10%대 위로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네이버는 3분기 매출이 1조 6천억이고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 카카오는 현재 매출이 7,800억, 네이버의 절반 정도죠. 영업이익은 591억 정도. 근데 요것이 전년 대비 93% 약 2배 된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현재 7.5%인데 내년도는 한 2자릿수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이버가 내년에 그 네이버 통장을 만든다 그래요. 네이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네이버 통장은 뭐냐면은, 이 네이버 통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직접 이제 네이버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전략은 이게 직접 금융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금융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 하나의 이제 게이트만 하겠다. 게이트.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고, 좋은 대출, 금리가 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이나 또 예금 상품 같은 걸 소개해 주는 거죠. 예금 상품. 이걸 소개해 주는 거. 소개만 해 주는 거죠. 또 무슨 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소개만 해 주는 겁니다. 어디랑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하고 연계해서 주식을 소개해 주고, 그러니까 뭐 뭐가 이제 펀드가 뭐가 좋다 그죠. 무슨 주식이 좋다, 무슨 펀드가 좋다, 이런 식으로 소개만 해 주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이제
새로 나온 보험인데 이게 이제 실비보험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뭘 다 섞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해주는 게이트 역할만 하겠다. 게이트 역할. 그게 이제 네이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통장이 나오고 네이버 통장에서 주식이라든가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고객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하나의 게이트 역할만 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금융사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카카오는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가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이제 오픈뱅킹이 시작되잖아요. 오픈뱅킹이 시작되게 되면은 결국 오픈뱅킹에서는 앱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금융사,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랑은 달리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물론 뭐 네이버페이도 있습니다만 이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해서 요 카카오페이 앱을 가지고 모든 은행들, 모든 증권사들 이런 데를 넘나들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페이 앱으로. 그것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은행에서의 그러니까 금융에서의 금융의 길목 혹은 금융의 그 패권을 지는 거다. 패권. 금융의 길목 혹은 금융을 패권을 지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간편결제 이후에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의 어떤 방향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금융시장을 갖다가 먹어 들어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카카오가 대주주는 아니지만 곧 이제 34% 지분을 확보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것이고요. 바로투자증권도 아마 곧 인가가 나지 않겠냐. 또 삼성화재랑 그 보험사업 협업을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카카오의 금융업 공략. 그래서 아마 거대 카카오가 거대 금융기업이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해서 인내심의 한계에 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 상당히 좀 열받았다. 이런 얘기했죠. 작년에도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를 안 하고 이제 소규모의 연합훈련, 소규모의 그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해서 연합공중훈련을 소규모로 한다.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하고 있다. 그래서 훈련 중에 무력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력시위 나설 수도 있겠죠. 근데 무력시위 한다고 뭐 누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규모가 조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중순기에 실시할 것이다. 11월 중순이죠. 11월 중순. 뭐 다음 주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아마 할 것 같아요. 대규모의 비질런트 훈련보다 규모가 조정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미국 국방부 얘기는 또 아주 재밌어요. 아주 멘트가 재밌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서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분노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훈련을 하거나 또 안 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정경도 국방장관도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북한이 열받아 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할 거는 하겠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북한 압박의 또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죠. 당근 채찍. 그래서 당근 플러스 채찍. 그런 채찍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동훈 본부장이 모스크바로 갔다고 합니다. 모스크바로. 그래서 어제 오후에 모스크바로 출국을 했다 그래요. 이동훈 본부장.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비핵학산회의, 그러니까 비핵학산회의죠. 이게 이제 열리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그 외교부 차관과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하고 북한, 미국, 북한, 러시아, 한국. 그러니까 러시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의 담당자가 다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중국과 일본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회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연구소 주최의 모스크바 비핵산 회의에서
북한의 조철수 국장, 또 미국의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 다음에 이 본부장, 다자간 접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한다는 얘기죠. 중국과 일본에서도 북핵 담당자가 참가를 해가지고 러시아는 아마도 8일 저녁이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모두를 초청해가지고 미니 육자회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미니 육자회담 상당히 좀 요거는 뭐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저 생각에는 북미 간의 직접 회담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북미 간의 직접 회담. 요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다른 거 뭐 육자회담이니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분위기는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뭐 직접 회담이 중요하다 그래요. 직접 회담. 그게 이제 중요하지.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결론입니다. 강력한 경기 저점 신호, 미중 분쟁의 완화, 글로벌 경기 전망 개선. 그래서 강세장이 이미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 3년 정도 강력한 경기 회복과 주식 강세장이 올 것을 기대하면 해본다. 자, 바이오가 확실히 바닥 탈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이오 바닥 탈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중항체,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약 11월 12월 달에 임상이 나오는 신약 이런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하는 얘기고, 북미 간의 갈등이 좀 있긴 하지만 12월 달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남북경협조는 이제 보유 관점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고, 아까 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정리를 못 했는데, 스틸웰 이 양반이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안 나왔나? 있네. 스틸 차관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연말 시한을 했는데, 연말 시한 인위적 데드라인은 안 된다. 연말까지 하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데드라인은 이거는 설정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올 연말을 넘어가지고 내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 시간이 내년 넘어갈 수 있다. 내년으로. 그래서, 지금 스틸웰의 얘기는, 슬슬 기간을 조금 연기하자,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북한의 연말 시한 설정에 첫 공개 반응을 보였다. 일본에서 기자회견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인내의 외교다. 대화와 압박 병행하기는 인내 외교다.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레드라인 어디냐는 질문에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낫다. 모호성. 확실하게 뭐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은 보다는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스틸웰 차관부니까 차관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차관부 얘기가 뭐 중요하겠어요? 차관부 위에 줄줄이 많이 있잖아요. 장관도 있고 부장관도 있고 뭐 많으니까 뭐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한 개의 발언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의 트윗이 좀 안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애매해. 트럼프는 지금 미중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죠. 미중 얘기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 또 선거철이라 그런지 트윗을 좀 덜 날리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선거에 좀 지고 난 다음에, 선거에 지고 나니까 선거에서 뭐 큰 중요한 선거는 아닙니다. 근데 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났죠. 이번에 패배하고 나니까 미중 간의 속도가 붙는 것 같아. 요런 이제 모습이라 그러면 아마도 북미 간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자, 이제 어제 시장의 흐름이 요거였죠. 등락률 104%, 코스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등락률 65%. 그래서
156에서 131에서 104 조금씩 약해졌죠. 좀 약해졌는데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런 대로 좋을 것이다. 특히 좋은 것은 경기 침체의 마무리가 이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의 마무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이 되고,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개인들이야 뭐 아직까지 경기가 침체가 끝나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뉴스라든가 이제 분석이라든가 특히 이제 펀드 같은 쪽은 강하니까 큰 돈들은 이제 그런 쪽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큰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뭐 대형주에서는 별게 없었고요. 특별했던 것은 이제 보험주,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 나머지는 다 보합 정도 수준이었죠. 남북경협주는 어제 다소 좀 내리는 모습, 철도주가 한 2~3% 정도 내렸고, 반면에 이제 좀 올랐던 것은 뭐 이 남아토건 동아지질, 그러니까 이제 SOC 관련해서 이제 도로나 이쪽이 좀 올랐어요. 특히 이제 우원개발이 급등이 나왔고, 특수건설이 따로 올랐고, 동아지지도 차트 모양 좋았고, 남아토건은 요게 대선주라기 보긴 그래. 대선주에서 뭐 이낙연주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토건도 아마도 실적 좋은 회사니까 이런 이제 토목 관련주로 개념에서 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목 관련주 개념에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바이오는 뭐 조정이었는데, 전반적 조정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 셀리버리, 펩트론, 메디프론 요런 정도가 뭐 괜찮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 정도. 그동안에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 그런 정도였고, 오늘은 바이오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오가 좀 오를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오가 좀 오를 듯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요쪽이 조금 쉬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마 요쪽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게 좀 내려왔는데, 이것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외에 뭐 어제 인스코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주죠. 주변주라서 인스코비를 비롯해서 인스코비, PP도, 셀루메드.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주변 개별주들이 좀 올라간 것은 우리가 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종목들의 모양을 잠시만 보고, 시간이 좀 늦었네요. 가겠습니다. 그거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서는 이제 어제 신신제약을 매도를 했어요. 신신제약 매도해서 14%, 2박 3일에 14% 수익이 났습니다. 신신제약. 이제 문자 보낸 걸 올렸는데, 어제 11월 7일이잖아요. 11월 7일 아침 9시 18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신제약을 매도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전에는 텔콘 RF 제약을 갖다가 또 18% 수익을 내고 팔았죠. 3박 4일 만에 18% 수익 내고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 요건 또 1박 2일 만에 10.7%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그 코리아스키트는 그냥 보합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11월 5일 또 11월 4일 그 다음에 11월 7일, 이게 이제 4, 5, 7, 이번 주에 4, 5, 7에는 월요일, 화요일, 또 어제 목요일 3일 동안, 4일 동안이구나. 하나 14%짜리, 하나는 18%짜리, 하나는 10%짜리 이렇게 짭짤하게 바이오로 수익을 잘 내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좋은 종목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뭐 남북주들은 뭐 별로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요것들이 좀 좋은 자리에 와 있어요.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이 자리가 좋아요. 동진 세미캠 자리 좋죠. 61선 와 있습니다. 좀 가서 한 달 정도, 솔브레인도 한 달 정도 61선 와 있죠. 후성도 그래요. 한 달, 요건 뭐 계속 조정이네. 그렇게 이제 IT의 재료주들이 좀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없이 올라가던 이오테크닉스하고 원익 IPS, 요것들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어떤 모양 나오는지 좀 보자.
세 개 정도.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STI 요거하고 동진세미, 솔브레인, 후성은 이제 눌림목이다 하는 거죠. 눌림목. 그것도 한번 보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이제 이중항체 역시 ABL 바이오 좋죠. 차트 모양 좋잖아요. 이틀 동안 음봉 아주 좋은 위치죠. 그다음 유틸렉스나 앱클론이나 파맵신 가볍죠. 앱클론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장기선 밑에 있지만 모양은 좋다. 파맵신 같은 게 아주 모양이 좋네요. 오늘 파맵신. 그래서 이중항체의 세 종목. 그러니까 미래의 신약주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방향성. 우리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ABL 바이오부터 파맵신까지 요거 잘 보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치매입니다. 치매라서 C3 좋죠. 차트 모양 좋잖아요. 차트가 꼭 완전히 딱 그 도약하기 위한 직전의 모습 같죠. C3. 자, 뇌졸중의 신풍제약 요거는 이제 급등했다가 이틀 눌림목 조정이에요. 이틀 눌림목 조정이니까 장기선 돌파해가지고 이틀 조정이면 매수죠. 자, 신풍제약. 그다음에 제일약품 잘 올라오는 중이죠. 아직까지 이제 장기선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명문제약도 뭐 모양은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장기선 올라와가지고 이제 등락하고 있는데 조금 위에 꼬리가 달리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위에 꼬리 달릴 때 어찌 보면 또 이제 매물 소에 따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고 메디프로는 너무 좀 알려진 종목이라서 제가 조금 메디프로는 하지 말자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트 모양은 괜찮아요. 메디프로도 이렇게 이제 치매주들 그다음에 신신제약은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한 번 더 봐야죠. 그죠? 팔았지만 다시 봐야죠. 신제약. 어제 팔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화제약도 모양이 좋습니다. 대화제약도 C3의 모회사인데 대화제약도 지금 차트 모양이 딱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텔콘도 이제 우리가 팔았지만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조정인데 또 저 들어가는 위치 좀 잡아봐야죠.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좋지 않겠나. 요 정도. 보고 있는데 텔코는 좀 인기 종목이라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천 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장기 카카오 대박나고 남북주 재료주 대박나고 또 단기 종목으로 바이오 지금 뜨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단기 바이오에서 대박나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화이팅 묘와 함께 대박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 대박장에서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녹화된 거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놔 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